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여보, 여기 좀 나와봐요. 찬바람이 창틀을 울리던 봄날 저녁. 찢어진 입술, 흐트러진 머리카락, 문턱을 막 넘은 그녀의 몰골에 어머니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말해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상처 앞에서 돌아온 아버지의 말은 위로가 아닌 비수였죠. 도대체 처신을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가업에 먹칠을 해. 아버지의 말은 너무나도 차가웠고 세상은 그녀에게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꺾인 줄만 알았던 그녀의 청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골목 어귀에 자리한 작은 백반집. 아침부터 분주한 손길이 오가는 주방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칼질을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28 한옥자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손님들 앞에 놓이는 반찬들은 하나같이 정갈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옥자의 눈빛만은 언제나 흐릿했습니다. 옥자야, 이거 좀 내놓을래? 어머니의 부름에 옥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어머니의 환한 미소와 달리 옥자는 주방 구석에서 항상 무표정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참 조용하고 착한 아가씨라 평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침묵 속에 깊은 상처가 숨어 있음을 알지 못했죠. 기억 안 나. 아니, 안 하려고 했어. 가끔 옥자는 아무도 듣지 않을 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뇌는 자기 위안이었습니다. 백반집 뒷문이 열리고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8살 남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밝은 웃음으로 뛰어들어온 아이, 옥자의 아들 지훈이입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1등 했어요. 환하게 웃으며 달려온 지훈이 옥자의 허리를 꼭 껴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미소 한 번 짓지 않고 무심하게 아이의 손을 떼어냅니다. 손 씻고 숙제부터 해. 간식 갖다 줄게. 차가운 목소리에 지훈의 얼굴이 금세 시들해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등이 주저앉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옥자의 시선이 잠시 흔들리지만 이내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옥자야, 그 아이. 내가 선택해서 낳은 아이잖니. 어머니의 말에 옥자는 순간 칼질을 멈추었습니다. 굳어버린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렇습니다. 지우는 옥자가 모든 것을 감수하고 세상에 데려온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옥자는 아이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그 얼굴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 백반집에 불이 꺼진 시간, 옥자는 지훈의 방에 살며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서 졸다 엎드린 아이의 머리맡에는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죠. 우리 가족 그림 속에는 웃고 있는 4사람, 할머니와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지훈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아빠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옥자는 조심스레 아이를 안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던 옥자의 표정이 순간 무너졌습니다. 지훈의 눈썹과 입술은 옥자를 닮았지만 눈매와 이마선, 표정 짓는 습관까지 분명 그 사람을 닮아 있었습니다. 옥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순간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방을 나섰습니다. 기억하지 말자. 기억하면 못 살아. 어둠 속에서 옥자는 다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머리맡에 두었던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1993년 5월 지훈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2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는데 옥자의 마음속 시계는 여전히 8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죠. 1984년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 봄날의 기운이 완연한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22살의 옥자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기와 공장에서 격리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인사성 바르고 밝은 아가씨로 통했죠. 늘 환한 미소로 공장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던 모습이 공장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옥자 아가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아버지 회사 잘 돕고 있어? 지나가던 이웃 할머니의 인사에 옥자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 재밌게 일하고 있어요. 그렇게 옥자의 하루는 평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정겹게 인사를 나누고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나날이었습니다. 그 평온한 일상에 작은 물결이 일기 시작한 것은 이웃이었던 김창수가 아버지의 기와 공장에 취직하면서부터였습니다. 옥자 씨, 이제 같은 회사 동료네요. 잘 부탁합니다. 옥자보다 3살 많은 김창수는 깔끔한 외모에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엔 공장 안에서 서로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김창수는 서류를 전달하거나 격리실에 들를 일이 있을 때마다 옥자와 대화를 나누려 했습니다. 옥자 씨, 퇴근하고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요? 맛있는 국수집이 생겼더라고요. 그날은 옥자가 월말 마감을 하느라 늦게 퇴근하는 날이었습니다. 김창수의 제안에 옥자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옥자는 그저 동네 오빠처럼 편하게 대하던 관계였기 때문이었죠. 죄송해요. 오늘은 일이 많아서요. 다음에요. 그런 날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창수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서류를 건네며 옥자의 손을 스치듯 만지거나 어깨나 등을 무심코 지나가듯 건드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접촉이 반복되자 옥자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창수 씨, 이런 식으로 몸 닿는 거 불편해요. 솔직하게 말했지만 김창수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미안해요. 실수였어요. 조심할게요. 그날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공장 사무실은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옥자는 마지막까지 홀로 남아 장부 정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창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일하고 있었네요.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거의 다 끝났어요. 먼저 가세요. 옥자는 얼른 가방을 챙기려 했지만 김창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다시 옥자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스치듯이 아니었습니다. 좀 그만해요. 불편하다고 말했잖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옥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수에게 화를 내듯 불편함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정말 싫어요. 그 말에 김창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갑자기 그의 손이 옥자의 팔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너도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매일 날 보고 웃으면서 유혹했잖아. 무슨 소리예요? 이거 나요. 옥자가 소리쳤지만 김창수의 소나기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옥자는 몸부림치며 벗어나려 했지만 김창수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죠. 그리고 그는 폭력을 가했고 남은 건 끔찍한 침묵과 어둠뿐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옥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입술은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을 정리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어머니가 옥자를 발견했습니다. 옥자야, 이게 무슨 일이니? 찢어진 입술과 흐트러진 모습을 본 어머니는 놀라 달려왔습니다. 옥자의 아버지도 급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어? 말해봐. 옥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금 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김창수가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끔찍한 짓을 했는지. 하지만 옥자의 고백을 들은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내가 처신을 잘했어야지. 어떻게 남자랑 단둘이 그런 곳에 있을 수가 있어. 아버지, 이 일이 소문나면 우리 기와 공장은 망한다. 알겠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가업의 명예가 중요했던 아버지는 사건의 진실보다 소문을 감추는데 급급했습니다. 1980년대 그 시절 사회는 피해자의 고통보다 체면이 먼저였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이 고개를 숙여야 했던 참으로 부당하고 가혹한 세상이었죠. 이후 김창수는 회사에서 쫓겨나 동네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옥자의 상처는 그 누구도 치유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옥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우울증에 시달렸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옥자는 식사 중에 갑자기 구토를 했습니다. 옥자야, 괜찮니? 속이 안 좋은 거야? 어머니의 물음에 옥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식사 때마다 구토가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이상한 낌새에 어머니는 옥자를 병원으로 데려갔죠. 축하합니다. 임신 6주 차입니다. 의사의 말은 마치 형벌처럼 그녀의 귀에 박혔습니다. 옥자는 숨이 막혔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찢겨진 자존심과 더럽혀진 몸이 다시 떠올라 소름 끼쳤죠. 자신 안에 그 사람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옥자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은 옥자를 어머니가 껴안았지만 그녀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떡하니, 우리 딸. 그 어떤 말조차 그녀에겐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더러워진 듯했고 세상이 자신을 벌거벗겨 세워놓은 것만 같았습니다. 낙태해야겠어요. 다음 주에 수술 잡아달라고 해주세요. 옥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죽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아무런 빛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냥 끝내고 싶다는 듯이 보였죠. 그리고 수술 당일, 차가운 병원 침대 위, 희미한 형광등 아래, 옥자는 마취 주사를 기다리며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 작지만 분명한 심장 소리예요. 의사가 들려준 태아의 심장 소리는 너무 작고 여렸지만 병실 가득 울려 퍼지는 두근, 두근 소리는 옥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작은 생명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엄마 나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옥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흐느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저 못하겠어요. 수술 못해요. 그렇게 옥자는 수술실 밖을 나갔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옥자를 기다리던 어머니에게 옥자는 말했죠. 엄마 저 이 아이 못 지우겠어요. 그런 딸이 안쓰러웠던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옥자야, 이 아이가 자라면 아이의 애비 얼굴이 떠오를 텐데 그 고통을 넌 감당할 수 있겠니? 옥자는 천천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동자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괴물이지만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저는 아직 살아 있어요. 이 아이도 살아야 해요. 그렇게 옥자는 김창수의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곧 잔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만들었죠. 당시만 해도 미혼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는 건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작은 시골 마을에선 더더욱 그랬죠. 소문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아빠는 누구야? 결혼도 안 했다면서? 처신을 어떻게 했길래 젊은 처자가 애를 가져? 동정은커녕 쏟아지는 건 끝없는 비난과 멸시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의 기와 공장도 점점 경영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딸이 미혼모라지? 기와 공장도 망하게 생겼다던데 집안이 풍비박산이겠구먼. 그들의 눈초리는 말보다 더 차가웠고 그 시선은 마치 비수처럼 가족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옥자는 점점 집안에 틀어박히게 되었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딸을 감싸 안으며 매일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체면과 명예를 이유로 외면과 침묵을 택했죠. 내 불결한 처신 때문에 회사 명예가 떨어졌고 결국 이 지경이 된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날이 섰고 폭언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가업이던 기와 공장은 매각되었고 가족은 모든 걸 뒤로한 채 연고 하나 없는 경기도 남양주로 이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옥자는 낯선 땅, 낯선 삶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새로운 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작은 동네. 옥자의 가족은 강원도에서 떠나온 후 이곳에 작은 백반집을 차렸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시작은 쉽지 않았지만 음식 솜씨가 좋았던 어머니의 손맛은 금세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인근 공장의 직원들이 들락거렸고 저녁이면 동네 주민들로 백반집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이모님, 이 김치찌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이 맛은 저의 어머니도 흉내 못 내는 맛이에요. 손님들의 칭찬에 옥자의 어머니는 환한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비법은 정성이지. 오래 끓이고 맛있는 재료 써야 해요. 그런 어머니와 달리 옥자는 주로 주방에서만 일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이 불편해졌기 때문이었죠. 음식을 만들거나 설거지를 도맡아 하는 일이 옥자에게는 가장 편안했습니다. 눈길을 피하고 말수를 줄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임신 8개월 차 옥자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왔습니다. 어머니는 주방 일을 시키지 않으려 했지만 옥자는 오히려 그 시간이 있어야 미쳐버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일로 마음을 달랬고 밤이면 홀로 방에 틀어박혀 배 위에 손을 올리고 태동을 느꼈습니다.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엄마가 지켜줄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말을 건네는 밤이면 옥자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지,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그 사람을 닮게 되면 어떻게 할지 두려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다음해 초봄 매서운 바람이 옥깃을 파고들던 날 옥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 세상에 나온 순간 병원뿐만 실은 아기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예쁜 사내아이예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옥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행복과 두려움, 사랑과 증오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기가 옥자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감촉에 옥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름은 지훈이라고 지었어요. 출생신고를 할 때 옥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롭고 큰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아버지 이름 나는 비워두었습니다. 그날부터 옥자는 미혼모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훈이가 태어난 후 옥자의 생활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낮에는 백반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었지만 옥자는 자신이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훈이가 자랄수록 애써 외면했던 현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옥자는 김창수의 모습이 겹쳐 보인 것이죠. 아이의 이마, 코, 때로는 웃음 짓는 모습까지. 그럴 때마다 옥자는 갑자기 아이를 밀어내곤 했습니다. 엄마 안아줘요. 5살이 된 지훈이가 옥자에게 안기려 할 때 옥자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지훈이의 눈에 상처가 스쳤지만 그때의 옥자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옥자야, 저 아이는 내 아들이야. 창수의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의 충고에도 옥자는 쉽게 변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고 입을 것을 마련해주는 것은 철저했지만 정작 엄마의 사랑과 따뜻한 품은 제대로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한편 옥자의 아버지는 그런 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딸에게 모질게 대했던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딸 대신에 손자에게 따뜻한 품을 내주는 것으로 속죄했죠. 그는 손자 지훈을 유난히 예뻐했고 틈이 날 때마다 놀아주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말수가 터졌구나.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할아버지, 오늘은 뭐예요? 공원 가요? 지훈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면 언제나 활기찼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훈에게 종이접기도 가르쳐주고 동네 뒷산에 데려가 자연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옥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지훈에게 잘해주는 것이 고마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에게는 그런 따뜻함을 내주지 않았던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지훈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옥자의 아버지는 딸을 불러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옥자야, 지훈이를 내 호적에 올리면 어떨까? 내가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말이야. 내 얼굴에서 문득문득 어두운 그림자가 스칠 때마다 이예비는 가슴이 찢어진다. 그날 너를 감싸 안아주지 못한 게 평생 마음에 걸려. 정말 미안하다. 내 무지함이 너를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이제야 안다. 이제라도 아버지로서 내가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주고 싶구나. 아버지의 진심 어린 제안에 옥자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말은 한편으론 자신을 짓누르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을 남에게 넘기는 것 같아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옥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옥자는 지훈의 방을 지나다 우연히 아이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렸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아빠, 엄마, 나를 그렸는데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나를 그렸다. 선생님이 아빠는 어디 계시냐고 물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말했다. 그 글을 읽은 옥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에게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했던 것, 그리고 아이가 혼자서 그런 상황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잠든 지훈의 방에 들어가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을 때 문득 병원에서 태어난 날 지훈이가 자신의 손가락을 꼭 잡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이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창수의 피가 흐른다 해도 지훈은 옥자가 선택하고 품에 안은 생명이었습니다. 며칠 후 어버이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지훈은 조심스레 옥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지훈의 손에는 빨간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과 작은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본 옥자는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빼곡히 적힌 글씨를 보았습니다.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엄마한테 더 예쁨 받는 지훈이가 될게요. 그 순간 옥자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더 예쁨 받는 지훈이. 그 말은 지금까지 자신이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반증이었습니다. 자신이 보여준 차가운 행동들이 지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옥자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안아준 것 같았습니다. 지훈의 작은 몸이 옥자의 품 안에서 떨렸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잠든 지훈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자 잠에서 깬 지훈이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나쁜 아이야? 그 말에 옥자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신이 이 아이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감히 상상도 못할 아픔을 주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니야, 지훈아. 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착한 아이야. 엄마가 미안해. 옥자는 말없이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 아이에게 다시는 아픔을 주지 않겠다고, 자신처럼 상처받고 살아가게 하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옥자는 아버지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훈이는 제가 책임질 거예요. 당당하고 멋진 엄마가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옥자야, 이 애비가 도와줄게. 내가 상처에서 벗어나 다시 웃을 수 있게 말이야. 아버지와 딸은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 함께 치유해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옥자는 이제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지훈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새 출발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한 남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고 검은색 양복은 주름 하나 없이 말끔했죠. 37세의 한지훈 검사. 그는 옥자의 아들로 자라 이제는 명망 있는 검사가 되었습니다. 지훈 검사님, 새 사건 배당됐습니다. 수사관이 건네준 서류 더미를 넘기며 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은 전과 사범의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창수, 전과 사범, 그중 2건은 성폭력 관련 범죄였죠.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된 체포 당시 찍힌 피고인의 사진을 본 순간 지훈의 동공이 확장됐습니다. 놀라움에 숨이 막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피고인의 얼굴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특히 얼굴선의 생김새와 눈썹의 각도, 그리고 눈매는 지훈 자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겹쳤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지훈의 마음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가족관계도를 그리는 숙제가 있었을 때 아버지 칸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순간, 그때 어머니는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던 지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슬픔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기 싫었기 때문이었죠. 지훈은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시간을 뛰어넘어 30년 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창수,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출신. 옥자의 고향 역시 강원도 평창의 미탄면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지훈은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자신의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에는 자랑스러운 표정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리고 자신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과 피고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지훈은 점점 더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머니 댁에 들러봐야겠군. 퇴근 후 지훈은 남양주에 있는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백반집은 여전히 운영 중이었고 저녁 손님들이 막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옥자는 주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니? 갑자기 연락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을 보며 옥자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50대 중반을 훌쩍 넘긴 옥자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놀래켜 드리려고요. 지훈은 준비해온 과일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은 잠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백반집 운영 이야기, 지훈의 직장 이야기 등. 그러다 마음을 가다듬은 지훈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 아버지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순간 옥자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차를 따르던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문득 궁금해졌어요. 제가 이제 37인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옥자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자상했던 사람이었어. 다정했고. 옥자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로 일하며 많은 증인들을 신문해 본 지훈이었기에 어머니의 회피하는 듯한 눈빛과 불안한 손짓은 쉽게 알 수 있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훈아, 오늘은 피곤하구나. 다음에 이야기하자. 옥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를 피하려는 듯 했습니다. 지훈은 더 묻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완고한 표정을 보며 그날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청으로 돌아온 지훈은 며칠 동안 김창수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의 행적, 직업 이력, 전과 기록 등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창수는 30여 년 전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운영했던 기와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설마. 지훈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김창수가 어머니의 고향 출신의 과거 자신의 외할아버지 기와 공장에서 일했던 것까지. 혹시 김창수에 대한 정보를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지훈은 다시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훈은 김창수의 사진을 챙겨 바로 옥자에게 갔죠. 저녁 무렵 백반집을 막 닫으려던 옥자에게 지훈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지훈이니? 아니, 요새 서프라이즈가 잦네. 미리 연락 좀 하고 오지. 엄마가 맛있는 거라도 해놓게.
어머니께 급하게 여쭤볼 게 있어서요. 급하게? 지우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아세요? 옥자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옥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며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 옥자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옥자를 붙잡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죠.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옥자는 경기를 일으키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훈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옥자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렇게 옥자는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발작이라 진단했고 당분간 조용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의 손에는 여전히 김창수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어머니에게 이토록 큰 충격을 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던 지훈의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외할머니가 급히 병원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지훈이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외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오셨군요. 지훈이 일어나 외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꼭 잡고 옥자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대요. 외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게 패인 것 같았습니다. 지금 들어가 볼 수 있니? 네, 잠깐 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옥자는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옥자야. 평생 넘어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지우는 침대 반대편에 서서 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외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김창수는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을 했던 거죠? 외할머니는 딸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은 김창수였어. 그 순간 지훈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앞서 의심했던 바가 현실이 되어버린 충격에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수, 그놈이 내 엄마를.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무너졌단다.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오래된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김창수의 사진을 꺼내 할머니께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맞나요? 외할머니는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래, 맞아. 이 사람이야. 우리 집 이웃에 살고 있었어. 내 할아버지 기와 공장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지. 지우는 그제야 모든 퍼즐을 맞춘 듯 했습니다. 피고인 김창수는 자신의 친부였습니다. 그것도 어머니를 성폭행한 가해자였습니다. 지금 법정에서 심판해야 할 대상이 바로 자신을 세상에 낳게 한 자였던 것입니다. 병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의 마음속에도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 기와 공장에서 일하던 옥자와 김창수의 만남, 그리고 그날의 끔찍한 사건까지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훈의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지훈은 혼란과 분노 속에서 나는 강간범의 아들인가? 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체성의 혼란과 함께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이 몰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는 더욱 거세졌고 어둠이 병실을 짙게 감쌌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그 끔찍한 일의 결과였지만 내 엄마는 널 지키기로 결심했단다. 외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를 지우자고 권했어. 하지만 옥자는 이 아이는 아무 죄 없다며 끝까지 널 지키려 했지. 그리고 미혼모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단다. 지훈은 그제야 어머니가 자신이 어렸을 적 자신에게 보였던 복잡한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고 때로는 지나치게 엄격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에서 김창수의 그림자를 보았을 테니까요. 엄마. 지훈은 그날 밤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온전한 존재가 아닌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 법을 공부했지만 정작 심판대에 세워야 할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였고 자신의 존재가 그 상처의 산물이라는 사실은 견딜 수 없는 역설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안정을 되찾은 옥자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을 추스르고 이제는 어머니와 제대로 마주해야 했죠. 미안하구나. 내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괜찮아요, 어머니. 이해합니다. 옥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렸습니다. 지훈아, 이 사건 맞지 마라. 다른 검사에게 넘겨. 지훈은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30년이 지났잖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제발. 옥자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김창수를 다시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공포와 수치심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생생했습니다.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검사입니다. 법과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죠. 제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지훈아.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결국 드러났다는 것이 옥자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김창수는 어머니에게 했던 그 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여성들에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도 그중 하나고요. 이제는 그의 범죄에 제대로 된 심판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 말을 잇지 못하는 옥자를 바라보며 지훈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말에 옥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은 어머니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것은 끔찍한 사건의 결과였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죠. 제가 살아있는 것은 오롯이 어머니의 선택과 사랑 덕분입니다. 옥자는 아들의 품 안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지훈아, 넌 내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였어. 넌 내 삶의 빛이었단다. 지훈은 조용히 어머니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은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마요.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를 치유하고 김창수의 범죄에 정당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 이 사건을 끝까지 맡을 것이라고. 그것이 아들로서 그리고 검사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검찰청 사무실, 지우는 김창수 사건 파일을 탁자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김창수, 그리고 자신의 친부. 이제 지우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뒤로하고 검사로서 이 사건을 대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자료를 뒤적이며 김창수의 과거 전과, 수감 기록, 피해자들의 진술을 철저히 재검토했습니다. 김창수, 성폭력 전과 2건, 폭력 사건으로 3번의 수감 경력.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검사로서 마주해왔던 다른 사건들처럼 객관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모두 비슷한 패턴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창수는 3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패턴을 법정에서 입증해야 해.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어머니 옥자가 필요했습니다. 30년 전 첫 번째 피해자로서 옥자의 증언은 김창수의 범죄 패턴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옥자는 부엌에서 조용히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그녀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옥자는 칼질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의 진지한 표정을 보자 그녀는 이미 무슨 말을 할지 짐작한 듯 했습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서주셨으면 합니다. 옥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아, 난 못해.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한다는 것만으로도.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를 위한 싸움이기도 해요. 그 침묵이 그가 30년을 더 숨 쉴 수 있었어요. 이제는 엄마의 말이 필요해요. 옥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을 좀 줄래?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 옥자 자신이 가장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검찰청에서 김창수 사건의 증거를 더 모으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 지훈이 늦게까지 일하고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옥자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전과 달리 단단해 보였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가겠다. 엄마가 말할게. 더는 숨지 않겠어. 지훈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어머니의 결연한 눈빛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옥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며칠 밤을 뒤척이며 생각했어.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저지른 일, 내가 겪은 고통, 모두 이야기할게. 지우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가슴에서는 감사함과 존경심이 넘쳐 흘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옥자는 매일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단단하게 다듬고 흐려지는 눈빛을 또렷이 고쳤습니다. 처음에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점차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해졌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 김창수가 저지른 범죄, 그리고 그 후의 삶에 대해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옆에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질문들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연습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증언의 순서를 정리하고 중요한 사실들을 짚어나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증언 연습을 하는 딸을 바라보던 그녀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옥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옥자야. 옥자는 거울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옥자의 어머니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날을 다시 마주하는 건 참혹하겠지만 지금은 엄마로서가 아니라 너 자신으로 서야 한다. 옥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여인의 눈에는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딸이 겪은 고통을 지켜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딸이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죠. 알아요, 엄마. 이제는 제가 할 차례예요. 재판 전날 밤 지훈과 옥자는 함께 앉아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옆에 있을게요.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말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아.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어려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이제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옥자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고 지훈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드디어 재판 당일이 밝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방청석에는 옥자와 그녀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고 지훈은 검사석에서 침착히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김창수, 살인미수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김창수가 입장하자 지훈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옥자는 김창수를 보는 순간 몸을 굳혔지만 그녀의 엄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검사 측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미수가 아닙니다. 피고인 김창수는 과거 성폭력 전과가 2건이며 이번 피해자 역시 그의 성폭력에 대해 고소하려 했던 여성입니다. 지훈은 증거를 제시한 후 중요한 증인을 불렀습니다. 증인 한옥자를 부르겠습니다. 옥자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선서 후 침착하게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1984년 4월, 저는 22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와 공장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고, 김창수는 그곳의 직원이었습니다. 옥자는 그날의 끔찍한 일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 말했습니다.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낙태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으니까요. 증인이 낳은 그 아이는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옥자는 고개를 들어 법정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이 법정의 검사입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은 충격과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객들은 놀라움에 숨을 들이켰고 판사조차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흔들림 없이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김창수는 놀라움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이 믿기지 않는 듯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어 흐느끼고 있었죠.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후회가 그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지우는 흔들림 없이 증인 신문을 계속했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저와 피고인 김창수의 DNA 검사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결과는 저와 피고인이 부자관계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이어서 현재 사건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지우는 논고를 통해 김창수의 범죄 패턴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피고인 김창수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옥자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주 후 김창수는 살인미수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지훈과 옥자는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침묵이 끝나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옥자와 지우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른 저녁 선선한 바람이 남양주 백반집 처마 끝의 풍경을 흔들었습니다. 옥자는 늘 그랬듯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후 그녀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진 걸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백반집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교도소에 수감된 김창수였습니다.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잠시 생각한 끝에 편지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한옥자님께 함부로 내 아들이라 말 못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정말 잘 자랐습니다. 감사하고 속죄합니다. 짧은 내용이었지만 그 안에는 김창수의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자는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를 정갈하게 담고 마지막으로 작은 쪽지를 함께 넣었습니다. 이 도시락은 제 아들이 아닌 당신이 갚아야 할 세상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옥자는 그날 직접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도시락을 맡기고 돌아오는 길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그것은 복수도 용서도 아닌 단지 정의가 실현된 후에 담담한 마음이었죠. 그날 밤 옥자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 미혼모로 살아온 세월, 지훈을 키우며 느꼈던 두려움과 사랑. 그 모든 경험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자는 일찍 일어나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백반집을 정리하고 상담소를 열려고 해. 다시봄 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성폭력 피해자들과 미혼모들을 위한 공간이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감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멋진 결정이에요, 어머니.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다, 지훈아. 옥자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백반집을 매각하고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작은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들은 아쉬워했지만 옥자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상담소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인테리어부터 시작해 필요한 서류 준비, 프로그램 계획까지. 하지만 옥자는 열정적으로 모든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지우는 법적인 부분을 도왔고 그녀의 어머니도 기꺼이 손을 보태주었습니다. 옥자야,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자랑스럽구나. 그녀의 어머니는 바쁘게 일하는 딸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옥자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있어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몇 개월 후 다시 봄 상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옥자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직접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요리 수업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미혼모들에게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심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상담소가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진심 어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돌았고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눈빛이 어두운 10살 남짓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여긴 왜 이름이 다시 봄이에요? 옥자는 아이의 옆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다시 오거든 너에게도 반드시 따뜻한 날이 올 거야. 아이는 옥자의 말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옥자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죠. 지훈도 틈틈이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검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법률 상담을 해주었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힘썼습니다. 옥자는 아들이 자신의 일을 지지해주는 것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년이 지났습니다. 상담소 한쪽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훈이 검사복을 입고 옥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밑에는 옥자가 직접 쓴 붓글씨가 있었습니다. 상처로 태어난 삶도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 그 문장은 옥자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시작에서 출발했지만 그녀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인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연만사였습니다.